오늘 하루 딱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봐주세요. 당신의 10년 후가 정말 소름 돋게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 뼈 아픈 후회와 반성에서 시작된,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하나의 피의 약속 같은 영상입니다. 혹시 매년 통장에 찍히는 쥐꼬리만 한 이자를 보면서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신가요? 2025년 현재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금리가 가장 높아봐야 2.5% 수준입니다. 그런데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2.3%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안전하게 돈을 넣어두고도 실제로는 예금 금리만큼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돈의 가치가 동네 짜장면 값이 오르는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앉아서 돈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생각해보지만 이름만 들어도 머리 아픈 기업 재무제표 보고서를 읽어야 할 것 같고, 당장 내일 주가가 반토막 날까봐 무섭기만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법이 딱 하나 있다면 어떨까요? 공부할 시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신경 쓸 여력 없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방법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방법 하나를 완벽하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10년 뒤 오늘 이 영상을 본 스스로를 분명 칭찬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의 이름, 바로 S&P 500입니다. 잠깐 이름부터 영어의 숫자까지 나오니 벌써 머리가 아프신가요? 괜찮습니다. 딱 1분만 들으시면 이 용어가 집 앞 편의점 이름처럼 친숙해질 겁니다. S&P 500을 아주 쉽게 비유해 볼까요? 이건 그냥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표 선수 500명을 모아놓은 어벤져스 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수천 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믿음직하고 가장 돈 잘 버는 500개의 기업만 엄선해서 한 팀으로 묶어놓은 거죠. 이 팀의 선수 명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확인하는 아이폰의 애플 회사에서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만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퇴근 후에 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 커피 마시는, 스타벅스 콜라 마시는, 코카콜라 결제할 때 쓰는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까지. 어떤가요? 이미 우리 일상을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바로 이 괴물 같은 기업 500개가 S&P 500이라는 한 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라는 건 이 팀의 평균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개 기업의 평균 주가가 오르면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지수가 떨어지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작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미국 전체에 투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데이터를 보면 이 500개 기업이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사실상 이 500개 기업의 성적이 바로 미국 경제의 성적인 셈이죠. 자, 이제 개념은 이해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한가?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이 방법을 추천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요. 세계 최고의 투자자 살아있는 전설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유언장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줄 때 현금의 10%는 당이 국채에 넣어두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수만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옥석을 가려내며 불을 쌓은 사람이 정작 자기 아내에게는 딱 한 가지, 미국 대표팀 500명에게 그냥 다 맡겨라 라고 말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핏은 이미 그 답을 10년 동안의 세기의 대결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2007년 버핏은 월스트리트에 잘 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100만 달러짜리 내기를 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고른 펀드 5개 묶음과 S&P 500 인덱스 펀드 중 어느 쪽의 수익률이 더 높을까? 결과는 어땠을까요? 날고 긴다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열심히 종목을 고르고 사고 팔며 얻은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은 고작 2.2%였습니다. 같은 기간 그냥 S&P 500 지수를 가만히 따라가기만 했던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8.5%였습니다. 거의 4배 가까운 차이로 버핏의 압승이었죠. 이 내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올라타라는 겁니다. 자, 그럼 S&P 500 투자가 가진 5가지 핵심적인 장점을 숫자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장기 수익률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 동안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0.2%씩 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금 금리 3%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게 20년 뒤에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아세요? 만약 당신이 20년 전에 1억 원을 연 복리 예금에 넣었다면 지금 약 1억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같은 돈을 S&P 500에 넣어뒀다면 약 7억 원 정도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상의 차이,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값이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생겨날 수 있는 차이입니다. 단순히 어디에 돈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둘째, 최고의 기업만 살아남는 자동 정화 시스템입니다. S&P 500은 영원한 멤버가 아닙니다. 마치 프로스포츠 리그처럼 실적이 나빠진 기업은 알아서 퇴출당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20년 전에는 최고였지만 지금은 사라진 야후 같은 기업들,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S&P 500이 알아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새로운 스타 선수로 교체해 주니까요. 셋째, 완벽한 분산 투자입니다. 한 기업에 모든 돈을 넣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S&P 500 ETF 한 주를 사는 순간 당신의 돈은 500개 기업에 자동으로 나뉘어 투자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부터 존슨앤드존슨 같은 헬스케어, 코카콜라 같은 소비재까지 다양한 산업의 기업들에 분산되는 거죠. 넷째,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마지막, 다섯째, 투명하고 저렴한 수수료입니다. 똑똑한 펀드 매니저가 운용해 준다는 펀드들은 보통 1%가 넘는 비싼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S&P 500 ETF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운용 수수료가 연 0.03%에서 0.07% 수준으로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의 격차를 만듭니다. 자, 이제 왜 S&P 500에 투자해야 하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해보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타이거, 코덱스, SPY, SPY, IVEV, IVB, VO, BOO. 도대체 이 암호 같은 이름들은 다 뭐고 우리는 이 중에서 뭘 사야 하는 걸까요? 걱정 마세요. 이 복잡한 암호들을 제가 매일 마시는 친숙한 비유, 바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비유로 단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그냥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라는 최상급 원두를 갈아 만든 누구나 좋아하는 기본 메뉴죠. 그런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스타벅스도 팔고 이디야도 팝니다. ETF도 똑같습니다. S&P 500이라는 똑같은 원두,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들이 자신만의 커피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이 금융회사들을 우리는 자산운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같은 카페 브랜드인 셈이죠.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바로 타이거와 코덱스입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내놓은 커피 브랜드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S&P 500 상품인데도 이름이 타이거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으로 나뉘는 겁니다. 미국 본토에는 더 원조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바로 스파이 SPY, IVEV, IVB, VO, BOO 같은 것들이죠. 스파이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IVEV는 블랙록, VOO는 뱅가드라는 전 세계 자금을 수천조 원씩 굴리는 거대한 글로벌 카페들이 만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투썸 아메리카노 카페인이 다른가요? 아니죠. 잠을 깨워주는 각성 효과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컵홀더 디자인이나 가격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뿐이죠.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든, 코덱스든, 스파이든 모두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률은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99.9%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운용 보수, 그러니까 커피값의 차이와 한 주당 가격 정도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타이거, 코덱스, 스파이. 이 이름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뭘 고르시든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 최고 기업 500개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는 똑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 브랜드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국내 시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아니면 비행기 타고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오리지널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ITF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ITF에 직접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 둘은 세금부터 환율 투자 방식까지 아주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어떤 선택이 유리한지 제가 다음 이야기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타이거나 코덱스처럼 한국 증권 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국내 상장 ITF를 사야 할까요? 아니면은 스파이나 VOO처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증권 시장에서 직접 사는 해외 직투를 해야 할까요? 이 선택을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파는 커피를 사 마실 것이냐, 아니면은 미국 현지 카페에 가서 마시는 오리지널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이냐의 차이입니다. 편의점 커피, 즉 국내 상장 ITF는 어떻죠? 슬리퍼 신고 나가서 원화로 쉽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반면 현지 카페, 아메리카노, 즉 해외 직투, ITF는 원조에 마실지는 몰라도 그 나라까지 가야 하고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둘 중 뭐가 더 좋을까요? 편의성이냐, 원조의 감성이냐, 이 둘의 장단점을 세 가지 기준으로 명확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편의성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내 상장 ETF 편의점 커피의 압승입니다.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그냥 원화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사면 끝입니다. 하지만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합니다. 또 미국 카페가 문을 여는 시간, 즉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 거래해야 하는 시차 적응에 불편함이 있죠. 둘째, 운용 보수입니다. 이건 현지 카페, 즉 해외 직투, ITF가 아주 근소하게 저렴합니다. 편의점 커피는 포장비나 유통비가 좀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의 연 보수는 약 0.07% 수준인데 미국 VOO의 연 보수는 0.03%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이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장기 투자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세금입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의 최종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편의점만의 멤버십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나 연금 저축 펀드 같은 절세 계좌를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ISA라는 멤버십 계좌를 통해 ITF를 샀고 1년에 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익의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멤버십이 있다면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아예 0원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로 아주 싸게 세금을 매깁니다. 내야 할 세금이 29만 7천 원으로 확 줄어드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연금 저축 계좌는 혜택이 더 강력합니다.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주고 연말 정산 때 최대 13.2%의 세액 공제라는 보너스 현금까지 돌려줍니다.
이건 국가가 커피 마시라고 지원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해외 직투 ITF는 이런 멤버십 혜택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대신 다른 룰을 따릅니다. 1년 동안 주식이 올라서 번 돈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의 양도 소득세를 냅니다. 짤없죠?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거나 연말 정산 혜택과 비과세 멤버십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사회초년생 직장인이라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S&P 500 ETF를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사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편의점 커피에 1+1 행사와 통신사 할인까지 붙여서 파는 격인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미 투자 경험이 많고 금융소득이 너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이거나 장기적으로 달러라는 돈 자체를 모으고 싶다면 해외 직투 ITF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의 기본 공제를 챙기고 22%로 세금을 깔끔하게 끝내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맞는 커피 취향이 결정되셨을 겁니다. 편하고 혜택 많은 편의점 커피냐, 달러로 사는 현지 카페 커피냐 좋습니다. 어떤 커피를 선택했든 이제 당신은 부의 카페인을 섭취하고 깨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딱 하나, 실제로 그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일뿐입니다. 자, 이제 모든 지식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워런 버핏이 왜 S&P 500을 유언으로 남겼는지, 타이거와 스파이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내게 맞는 투자 방식은 무엇인지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영상을 끄는 순간 이 모든 지식은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로 사라져 버릴 겁니다. 1년 뒤 당신의 계좌는 오늘과 똑같을 거고요.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내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 치킨 한 마리가 단돈 2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용기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스위치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사도 되나요? 또 역사적 고점인데요. 이 질문은 제 채널 댓글로 정말 많이 하십니다. S&P 500 지수는 연일 최고점을 갈아치우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엔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있죠. 눈앞에는 역사적 고점이라는 거대한 벽이 서 있습니다. 귀에는 경기 침체, AI 거품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온갖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죠. 지금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 아마 당신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고점이라는 공포의 실체를 데이터로 완전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역사상 가장 성공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고점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 역사적 고점이라는 벽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S&P 500의 지난 50년, 아니 100년짜리 장기 차트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오른쪽으로 갈수록 꾸준히 올라가는 거대한 산맥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거 대부분의 역사적 고점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고점에 의해 새로 덮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오늘의 역사적 고점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저 스쳐 지나간 하나의 점으로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의 최고 기록을 깨부수는 걸까요? 그 답은 주식시장이 성장자산이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첫째 주간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자,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500개 기업의 공동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 기업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볼까요? 1990년대에는 인터넷 혁명이, 2010년대에는 모바일 혁명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지금은 어떤가요? 바로 AI 혁신이 그 바통을 이어받았죠.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게이머들을 위한 그래픽 카드 회사 정도로 알려졌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이 회사의 칩 없이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주가는 수십 배 뛰어오르며 S&P 500 지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다른 거대 기업들도 AI에 수백억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으며 새로운 성장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죠. 둘째, S&P 500 지수는 스스로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S&P 500은 시대에 뒤처지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하고 그 자리를 새롭고 혁신적인 기업으로 채웁니다. 과거의 시장을 호령했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코닥 같은 기업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새로운 시대의 강자들이 차지하는 시기죠. 즉,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알아서 최고의 선수들로 팀을 계속 리빌딩해주는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결국 고점 갱신은 이제 위험하니 도망가라는 경고등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 500개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라는 성적표이자 자본주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고점은 성장의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이정표일 뿐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도 마음 한편이 불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건 알겠는데 하필 내가 산 바로 그 순간이 꼭지면 어떡하죠?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같은 폭락장을 정통으로 맞으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날카롭고 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운을 가진 투자자와 최고의 운을 가진 투자자, 이 두 사람의 20년간의 투자 여정을 직접 시뮬레이션해서 그 충격적인 결과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완전히 뒤엎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이론은 접어두고 팩트의 링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흔한 인터넷 뇌피셜이 아닙니다. 자산 규모만 무려 9조 달러 한화 약 1경 원을 굴리는 미국 3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증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들이 수십 년간 고객들의 돈을 운용하며 찾아낸 돈의 진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실험 조건은 이렇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정확히 20년 동안 매년 똑같이 2,000달러 약 290만 원씩 투자합니다. 20년 동안 투자 원금은 총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 성격이 완전히 다른 5명의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이 20년 뒤 어떻게 갈렸는지 그 충격적인 성적표를 지금 공개합니다.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 누구에 해당하시나요? 완벽한 피터. 이 사람은 신입니다. 매년 주가가 가장 싼 최저점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투자했습니다. 즉시 투자한 애슐리. 타이밍 잴 줄 모릅니다. 그냥 돈이 생기는 1월 1일에 고민 없이 바로 투자했습니다. 매달 나눈 매튜. 우리가 흔히 하는 적립식 투자입니다. 2,000달러를 12달로 나누어 매월 초에 샀습니다. 브루니 로지. 지독하게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매년 주가가 가장 비싼 최고점, 즉 상투 끝자락에서만 투자했습니다. 미루는 레리. 지금은 고점이야.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결국 주식은 한 주도 못 사고 20년 내내 현금만 들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2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1등은 누구고 꼴찌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1등과 꼴찌의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당연히 1등은 신의 능력을 가진 완벽한 피터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18만 6,707달러가 되었습니다. 원금의 4.6배가 넘죠. 그렇다면
2등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고민 없이 즉시 투자한 애슐리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녀의 자산은 17만 5천억 달러. 놀랍지 않으십니까? 신의 능력을 가진 피터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연초에 산 애슐리의 차이는 고작만 5,52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생각하면 연간 수익 차이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피터가 매일 밤새워 차트를 분석하고 타이밍을 재느라 쓴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오히려 애슐리가 진정한 승자일지도 모릅니다. 3등은 매달 나눈 매튜로 16만 6,59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애슐리와 큰 차이가 없죠. 적립식 투자도 충분히 훌륭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600원, 2,000원까지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달러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환차익 보너스까지 챙기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매년 최고점에만 물렸던 불운의 로지와 투자가 무서워 현금만 들고 있었던 미루는 레리. 과연 누가 더 비참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린 로지가 망했겠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불운의 로지의 최종 자산은 약 15만 1,343달러입니다. 즉시 투자한 애슐리와 비교해도 2만 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2020년 팬데믹 직전 최고점에 샀는데도 말이죠. 반면 현금만 들고 기회를 엿보던 미루는 레리의 자산은 얼마였을까요? 고작 4만 7,357달러였습니다. 원금 4만 달러에서 겨우 7,000달러 불어난 겁니다. 은행 이자 수준이죠. 이 숫자가 보이십니까? 15만 달러 대 4만 7,000달러. 역사상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산 사람이 타이밍을 재느라 투자를 아예 안 한 사람보다 자산을 3배 넘게 불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지는 비록 비싸게 샀을지언정 시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가 물려있는 동안에도 기업들은 돈을 벌었고 배당금이 나왔고 주가는 회복하고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자본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레리는 완벽한 기회를 기다리느라 시장의 성장을 단일 초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손해보기 싫다는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손해인 기회비용 상실을 불러온 겁니다. 물론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서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3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금물입니다. 투자 선택은 모두 각자 판단하셔야 합니다. 첫째,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를 100%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20년은 미국 주식이 유독 강했던 시기였습니다. 앞으로의 20년도 똑같이 오를 거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S&P 500 이야기만 하면 꼭 나오는 반론입니다. 반론도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만 따진다면 예금에 넣어놓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 딱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차트의 숫자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미국으로 모이고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에서 탄생하며 기축통화인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는 한 자본주의의 심장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만약 S&P 500이 완전히 망해서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여러분의 예금도 부동산도 원화 현금도 이미 아무 쓸모가 없는 세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자본주의 1등 엔진에 올라타는 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승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만 S&P에 투자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째, 세금과 수수료 문제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순수 지수 수익률입니다. 실제로는 거래 수수료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여러분의 실제 통장에 찍히는 돈은 이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상향하지 않는 개별 잡주나 박스권에 갇힌 다른 국가 지수에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했다간 로지처럼 구조되지 못하고 진짜로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위험은 고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밖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여전히 벌렁거립니다. 그래, 로지가 돈을 번 건 알겠어. 하지만 내가 로지가 된다면 내 계좌가 반토막 나는 그 공포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중간에 무서워서 다 팔아버리면 어떡해? 맞습니다.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 감정이 있는 인간이니까요.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중도 포기하지 않는 멘탈입니다. 그래서 1등 피터나 2등 애슐리처럼 대박을 노리는 방법이 아니라 3등 매튜처럼 발 뻗고 잘 수 있는 현실적인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변동성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앞서 우리는 최고점에 물린 로지조차 결국엔 수익을 냈다는 해피엔딩을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지는 과연 그 20년을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시뮬레이션 속 로지는 감정이 없는 컴퓨터니까 버텼겠죠. 하지만 현실의 우리는 다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계좌가 마이너스 50% 찍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을 잃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져야 해 하며 바닥에서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시장을 떠나죠. 이걸 패닉셀링이라고 합니다. 결국 투자의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을 쫓는 슈퍼카가 아니라 어떤 험한 길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튼튼한 사륜구동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 설계도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지난 실험에 3등 메달 나눈 매튜의 적립식 투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돈이 있으면 한 방에 넣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다던데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상향 시장에서 거치식으로 한 번에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적립식 투자의 진가는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방어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산 주식이 다음 달 폭락했습니다. 거치식 투자자는 망했다며 괴로워하겠지만 적립식 투자자는 웃습니다. 오, 세일하네. 이번 달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겠네. 주가가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서 좋고 주가가 내리면 수량을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적립식 투자는 하락장을 공포의 시간에서 박앤세일 축제로 바꿔주는 마법의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야말로 여러분이 20년을 완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연료입니다. 하지만 적립식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폭락장이 오면 어떡할까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쉽게 말해 축구팀을 짜는 것과 같습니다. 주식이라는 공격수 옆에 채권이라는 골키퍼, 그리고 금이라는 최후의 수비수를 함께 세우는 겁니다. 주식은 돈을 잘 벌어오지만 성격이 변덕스럽습니다. 반면 국채 같은 안전자산은 재미는 없어도 위기 때 든든하게 뒤를 받쳐줍니다. 보통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떨어지지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 국채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금을 한 스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은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될 때도 유일하게 살아남는 실물 자산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인플레이션이 폭발할 때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려도 금은 홀로 빛나며 여러분의 계좌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보험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로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5천만 원이 된 거죠.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주식 50%, 채권 30%, 금 20%를 섞은 포트폴리오로 구축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하락폭이 훨씬 줄어들어 방어력이 극대화됩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약 마이너스 15% 정도이죠. 마이너스 50%랑 마이너스 15%의 차이 겨우 그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돈 1억이 5천만 원이 되는 것과 8,500만 원으로 버티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마이너스 15% 정도면 그래 기다리면 복구되겠지 하고 웃으며 버틸 수 있지만 마이너스 50%는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주식 채권 그리고 금 조합은 여러분이 시장에서 퇴장당하지 않게 해주는 생명줄입니다. 자산 배분의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리벨레 언싱입니다. 만약 내가
주식 채권금을 5대 3대 2로 맞췄는데 주식이 폭락해서 비율이 깨졌다고 칩시다. 이때 기계적으로 가격이 오른 채권과 금을 일부 팔아서 가격이 떨어진 주식을 사서 다시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투자의 대원칙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를 강제로 실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 감정으로는 폭락할 때 무서워서 주식을 못 삽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규칙을 따르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안전자산이 벌어준 돈으로 억지로라도 싼 주식을 줍게 만듭니다. 반대로 시장이 과열되면 비싸진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게 해주죠. 감정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매매하는 것. 이것이 워런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이 말하는 투자의 비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지금 가격은 기업들의 피땀, 어린 성장의 결과물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에 사더라도 안 사는 것보다 3배 낫습니다. 적립식 투자와 자산 배분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폭락장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늘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20년 뒤에 여러분은 고점 공포를 이겨내고 매수 버튼을 누른 오늘의 여러분에게 눈물겹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S&P 500 나스닥 100. 이런 미국 지수 ITF에 투자할 때마다 우리는 거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국내에 상장된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ITF를 사야 할까? 아니면 환전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스파이나 QQQ에 직접 투자해야 할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지긋지긋한 논쟁 희대의 딜레마를 끝내러 왔습니다. 완벽한 최종 정리, 완결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환율, 세금, 건보료 따져볼 게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프시죠? 이렇게 복잡할 땐 이것저것 다 한꺼번에 생각하지 말고 정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지워버리는 소거법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답을 찾아가는 3단계의 여정을 떠날 겁니다. 첫째, 수수료와 세금 체계를 뼛속까지 파헤쳐 정답이 아닌 것들을 하나씩 소거해 나갈 겁니다. 둘째, 이 비교를 바탕으로 당신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투자 원칙들을 세워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투자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기나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러 가보시죠. 자, 본격적인 세금 전쟁터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사소해 보이지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운용 수수료부터 가볍게 소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물건 살 때 가격표 보고 싼 거 고르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수수료 싼 걸 고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미국 직투의 경우 SPYM, SPYM과 QQQM, QQQM 상품이 좋고 국내 직투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해서 해당 시기에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SPY가 SPYM보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둘 다 S&P 500을 추종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수수료가 적고 내가 마음에 드는 주식으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낮은 수수료라는 눈앞의 정답은 맞췄는데 정작 시험 점수는 빵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이 수수료 차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요. 진짜 내 돈을 갉아먹는 거대한 괴물은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계좌에 담을 것인가,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내는가의 문제입니다. 수수료 문제는 이제부터는 잠깐 잊으세요. 이제부터 진짜 돈이 되는 이야기, 오답을 피하는 진짜 소거법을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서 우리는 가장 먼저 최악의 선택지부터 지도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기 전에 위험 지역을 명확히 표시하는 것과 같죠. 수많은 투자자들이 별 생각 없이 발을 들였다가 후회하는 함정, 바로 일반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숫자는 우리를 속입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의 수익에 붙는 세금은 배당 소득세 15.4%입니다. 반면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얻는 수익에 붙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22%죠.
15.4% 대 22%. 당연히 15.4%가 더 유리해 보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15.4%라는 숫자는 달콤한 미끼에 불과합니다. 이 투자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 조항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ETF 투자로 얻은 수익을 포함해서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천만 원까지는 15.4%로 끝나지만 그 초과분은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어서 최대 49.5%에 달하는 세율을 얻어맞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10년간 꾸준히 S&P 500 ETF를 모아서 1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이걸 일반 계좌에 있는 국내 상장 ITF로 가지고 있었다면 2천만 원까지만 15.4% 세금을 내고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 구간에 따라서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15.4%만 생각했다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금융소득이 직장 가입자라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됩니다. 지역 가입자라면은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전체 금융소득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되죠. 갑자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씩 뛰어오르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건 세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정지출 증가죠. 수익은 한 번이지만 올라간 건보료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압박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외 직투는 어떨까요? 배당 같은 경우 해외 직투도 앞서 말씀드린 금융소득 기준을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매매 차익에 관해서는 수익이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분리과세로 22%에서 끝납니다.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당연히 건강보험료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깔끔하죠. 여기에 더해서 국내 상장 ITF를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 단점은 또 있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여러 종목에 투자해서 한쪽은 이익을 보고 다른 쪽은 손실을 봤을 때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손익통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이익 본 종목에서는 세금을 그대로 다 떼가고 손실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다. 해외 직투는 당연히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심지어 해외 직투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본 공제 혜택도 있죠. 국내 상장 ETF는 그런 거 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바로 15.4%입니다. 이쯤 되면 결론은 명확해집니다. 표면적인 세율 15.4%라는 숫자에 속아서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ITF를 장기 투자하는 것은 내 자산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S&P 500이나 ETF를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장기로 가져가서 수익을 크게 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꼭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한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장기 투자 목적의 해외 ITF는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상품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자, 이제 가장 위험한 길을 지웠으니 안심이 되시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안전하고 확실한 길, 최고의 선택지는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최악의 선택지, 일반 계좌, 국내 상장, ETF 투자라는 지뢰밭을 지도에서 깔끔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당연히 최고의 선택지를 찾아 그 길로 달려가야겠죠. 다행히도 우리에겐 정부가 직접 등판시켜준 아주 강력하고 믿음직한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절세계좌 3대장 중에서도 가장 맏형격인 연금저축과 IRP, ARP 이 두 개의 연금계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투자 목적이 노후 준비라면 이 연금계좌를 활용해서 국내에 상장된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사는 것이
해외 직투의 그 어떤 장점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답입니다. 왜 압도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는지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세 이연이라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개념인데요. 이 계좌 안에서는 여러분이 ITF를 팔고 다른 걸 사든 배당이 들어오든 55세가 되어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떼어가지 않습니다. 눈덩이를 떼어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세금 없이 오롯이 수익을 낳는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30년 뒤에 보면 중간에 세금을 떼인 눈덩이와 그렇지 않은 눈덩이의 크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저율 과세라는 파격적인 할인 혜택입니다. 자, 그렇게 수십 년간 굴려서 거대해진 눈덩이, 즉 투자 원금과 수익을 55, 세 이후에 연금으로 나눠 받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세금을 내는데요. 세율이 얼만지 아세요? 해외 직투의 22%, 일반 계좌의 15.4% 아닙니다. 나이에 따라 단 3.3%에서 5.5%의 연금 소득세만 내면 끝입니다. 숫자로 보면 그 차이가 더 와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억 원의 순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보죠. 해외 직투였다면 250만 원을 공제하고도 약 21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최대 5.5%, 즉 5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똑같은 수익을 냈는데 세금만 1,6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작은 차이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 수준의 혜택입니다. 바로 세액 공제입니다. 앞선 두 가지가 미래의 세금을 아껴주는 방어적인 혜택이었다면 이건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돈을 꽂아주는 공격적인 혜택입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연말 정산 때 최대 16.5%, 즉 148만 5천 원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900만 원을 투자하는 순간 국가는 여러분에게 아무 조건 없이 16.5%의 확정 수익률을 보너스로 얹어주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투자가 시작부터 16.5% 수익을 보장해 주나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국가가 주는 보조금에 가깝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할 목적이라면 다른 선택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다. 연금 계좌가 정답이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이 강력한 혜택에는 두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붙습니다. 첫째, 이 돈은 55세까지 인출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미래의 나를 위한 돈이라는 점입니다. 중간에 급하다고 깰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엄청난 페널티가 있습니다. 둘째, 세액 공제 혜택은 소득이 있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이라면 이 보너스 혜택은 받을 수 없죠. 하지만 이 두 가지 조건만 감당할 수 있다면 연금 계좌는 그야말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자, 그럼 노후 자금은 이걸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알겠다. 그럼 55세 이전에 써야 할 돈, 중장기적인 목돈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뜨거운 전쟁터가 열립니다. ISA 계좌와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의 맞대결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연금이라는 막강한 카드로 노후 준비는 끝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당장 5년, 10년 뒤에 써야 할 돈도 있죠.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계약금, 자녀 학자금 같은 중장기적인 목돈 말입니다. 바로 이 영역에서 대한민국 투자 역사상 가장 뜨거운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한쪽 코너 ISA 계좌입니다. 다른 쪽 코너 오랜 시간 왕좌를 지켜온 전통의 강자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마치 첨단 기술로 무장한 신형 전투기와 수많은 실전으로 검증된 전설적인 전투기의 싸움과도 같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먼저 도전자 ISA의 강력한 무기부터 살펴보죠. ISA의 비과세 한도가 현재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죠.
반면 해외 직투의 경우 연간 기본 공제는 250만 원입니다. 양도세는 22%입니다. 언뜻 보면 ISA 계좌는 세율이 적으니까 무조건 ISA가 좋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첫째, ISA는 최소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찾거나 연금 계좌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시 3년짜리 ISA에 재가입해야 하죠. 바로 이 3년 주기가 복리의 마법에 미세한 균열을 만듭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에서 봤던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복리 효과가 ISA에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멈춰서 정산을 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둘째, 바로 이 정산 과정에서 복리 효과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3년 만기가 되어 수익을 실현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단 보유한 ATF를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죠. 세금을 낸 나머지 돈으로 다시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눈덩이를 굴리는 연금 계좌와는 달리 3년마다 눈덩이에서 9.9%만큼의 눈을 떼어내고 다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장기로 갈수록 이 차이는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때 전통의 강자 해외 직투가 방역에 나섭니다. 해외 직투의 무기는 화려하진 않지만 묵직하고 치명적입니다. 첫째, 연간 250만 원, 공제 혜택은 매년 리필되고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매년 연말마다 보유한 종목의 일부를 팔아서 딱 250만 원어치의 이익만 실현합니다. 세금은 0원이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종목을 다시 삽니다.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려 2,500만 원의 수익을 세금 한 푼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ISA처럼 3년을 꽉 채워야만 쓸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매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인 셈이죠. 둘째, 해외 직투의 가장 강력한 필살기는 매도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바로 무기한 과세 이연입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내가 팔기 전까지는 세금을 단 1원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심지어 30년이든 말이죠. ISA의 3년 주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장기 복리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내 자산이 1억이 10억이 될 때까지 국가는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 중간에 세금을 떼어가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한쪽은 당이 화력은 막강하지만 3년마다 재장전이 필요하고 다른 한쪽은 화력은 약해 보여도 한 번 쏜 레이저를 수십 년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의견이 나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히 우월했다면 진작에 논쟁은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팽팽하다는 건 두 제도 모두 일장일단이 너무나 명확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균형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처럼 정답이 없는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100마디 설명보다 하나의 숫자가 더 강력합니다. 자, 이론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제 진짜 돈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3년 동안 꾸준히 S&P 500에 투자해서 총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직투 계좌에서는 매년 250만 원씩 부지런히 수익을 실현해서 절세 혜택을 챙겼다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연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요? 두 선수의 성적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선수, 해외 직투 계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부지런해서 3년 동안 매년 꼬박꼬박 250만 원씩 수익을 실현했다고 칩시다. 3년이니까 총 750만 원에 대해 세금 0원 비과세 혜택을 챙겼네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 남은 수익 2,250만 원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22% 양도 소득세를 내야겠죠. 세금은 495만 원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2,505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선수 ISA 계좌입니다. 3년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고 만기가 되어 기분 좋게 해지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산은 아주 심플합니다.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800만 원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입니다. 세금은 약 277만 원입니다. 최종 실수령액은 2,722만 원입니다. 결과가 보이시나요? 해외 직투가 3년 내내 열심히 절세 노가다를 해서 세금을 줄였는데도 2,505만 원. ISA 계좌는 가만히 뒀다가 망이 때 찾았는데 2,722만 원. 단 3년 만에 ISA 계좌가 약 217만 원을 더 벌어다 줍니다. 217만 원이면 최신형 맥북에어 한 대를 공짜로 받는 셈입니다. 심지어 만약 ISA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면 이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됩니다. 기간이 짧아도 길어도 세금 측면에서 보면 ISA가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시뮬레이션의 핵심 결론입니다. 해외 직투에 매년 250만 원 공제가 강력한 무기인 건 맞지만 ISA가 가진 9.9% 저율 과세라는 방패를 뚫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수익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22% 세율과 9.9% 세율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답은 정해진 것 같죠? 아, 무조건 ISA가 정답이구나. 하지만 투자의 세계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 압도적인 ISA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투를 선택해야만 하는, 아니,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한 세 가지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연간 투자금이 ISA 납입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 고액 투자자입니다. ISA는 연 2천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매년 1억 원씩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 한도를 채운 나머지 8천만 원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때 국내 일반 계좌로 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22%로 깔끔하게 끝나는 해외 직투가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3년 안에 목돈을 써야 할 명확한 계획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ISA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만약 2년 뒤 결혼 자금으로 써야 해서 깬다면 비과세 혜택은 다 토해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의무 기간 없이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해외 직투의 유연성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원화가 아닌 달러 자산 그 자체를 보유하고 싶은 투자자입니다. 국내 상장 ITF를 팔면 원화가 들어오지만 미국 주식을 팔면 계좌의 달러가 그대로 남습니다. 나중에 달러 가치가 오를 것을 대비하거나 자녀 유학 자금으로 달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환전 수수료 없이 달러를 보유한다는 장점이 ISA의 절세 혜택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수수료 0.01%를 아끼는 것보다 당신의 세금을 결정하는 계좌 선택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위한 최종 선택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3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투자금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압도적인 절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둘째, 하지만 ISA의 3년 의무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투자 규모가 억 단위로 넘어가거나 혹은 달러 자산 자체를 보유하고 싶다면 그때는 해외 직투 계좌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까요?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신다면 투자를 시작하실 때 국내 상장 ETF 중 총 비용이 제일 낮은 것으로 선택하세요. 반면 해외 직투를 선택하셨다면 S&P는 SPYM, SPYM, 나스닥 100은 QQQM, QQQM, 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선택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당장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돕는 정책의 방향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SA 계좌의 혜택을 대폭 강화하려는 세법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납입 한도 또한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ISA와 해외 직투의 격차가 앞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때 가서 나도 ISA 만들 걸 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망설임입니다. 특히 ISA 계좌의 핵심인 3년 의무 가입 기간은 여러분이 계좌를 개설하는 그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일단 계좌를 만들어 두고 시계 바늘을 돌려놔야 나중에 혜택이 커졌을 때 바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지긋지긋했던 미국 지수 투자 딜레마가 완벽하게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환전 타이밍이나 복잡한 세금 계상이 두드리느라 소중한 밤잠을 설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제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요. 복잡한 건 시스템에 맡기고 여러분은 본업과 삶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데 명확한 기준과 자신감을 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